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 등 일상회복 방역을 진단하는 주요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73명으로 이틀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정부는 확진자 수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할 때 할당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에 공급됩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던 요소수 200여 톤이 전국 주요 항만 주변 일선 주유소에 보급됐습니다. 군 요소수가 풀린 곳은 부산과 인천, 광양, 평택, 울산 등지에 모두 32개 주유소로 적게는 0.5톤에서 많게는 10여 톤에 공급됐습니다. 내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됩니다. 정부 방침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인하하지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인하율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신 자문위원회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했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접종 개시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하루 만에 13명 늘면서 473명으로 이틀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0%에 근접했고 수도권의 경우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75%에 근접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이 올라가고 있기보다는 전체 확진자 규모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직 의료 대응 여력이 남아있지만 연말을 맞아 모임이 활발해지고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진다면 지난해 말과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지금 확진자 증가세면 2단계로 무난하게 가기 어려울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문에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1단계를 지속하거나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현재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단계 전환이나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청장은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등은 5개월 간격으로 추가 접종을 하는데 2단계 추가 접종 대상자에 대한 간격 단축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50대 이상 등 대상자의 추가 접종 간격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조정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대상자도 카카오와 네이버 앱 당일 예약 서비스를 통해 자녀 백신을 예약하고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12일부터 추가 접종 대상자도 기존의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이용한 접종 외에 SNS를 이용한 자녀 백신 예약이 가능해집니다. 각 앱을 이용한 예약 방식은 1, 2차 기본 접종 때와 동일합니다.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 기본 앱이나 지도 앱, 모바일 인터넷으로 네이버에 접속해 자녀 백신을 검색하면 조회가 가능하며 카카오는 카카오톡 하단의 샵 탭에서 자녀 백신 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맵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추가 접종 대상자가 아니거나 추가 접종 시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불가능하므로 기본 접종 완료 시기와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에 예약해야 합니다. 기본 접종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정규 예약 기간을 통해 추가 접종을 예약한 상태에서 자녀 백신 접종 예약을 하면 기존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오는 22일부터 전면 등교가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도 전 학년의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교실 밀집도가 높은 과대 과밀학교는 부분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고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는 점심시간 안전한 급식을 위해 추가 예산 19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염병 상황이 악화하거나 의료체계 부담이 커져 비상계획이 가동하면 학교 밀집도를 제한하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2일부터는 학급이나 학년 단위 소규모로 견학과 강의 등 당일치기 교외 체험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수련회나 수학여행 등 숙박이 동반되는 체험 활동은 내년 2월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데 내년 새학기부터는 100명 미만에 한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재택치료 전담 지원 TF를 두고 유기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지정한 32개 관리 의료기관 의사와 간호사가 매일 두세 차례 환자의 건강을 점검합니다. 무증상 경증이었다가 발열 등의 증상이 지속해서 발생할 경우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응급콜은 서울시 재택치료지원센터와 함께 자치구별 2개씩 운영합니다. 또 재택치료 이송 한라인을 운영해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중증 상환 시 30분 이내 출동하고 병원 배정도 동시에 배정합니다. 재택치료 환자의 생활 지원을 위해 치료 키트를 즉시 배송하고 가구당 10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비와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 지원비도 지급됩니다. 미국이 세계 분쟁 지역에 코로나19 백신 제공 계획을 밝히며 백신 외교 주도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 현지 시간 10일 20여 개국이 참석한 코로나19 관련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분쟁 지역과 인도적 어려움을 겪는 곳에 백신을 전달하기 위해 얀센 백신을 만드는 존슨앤존슨과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 합의를 미국이 중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공급망과 접종소 관리를 위해 민간 기업이 무료로 협력하는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백신을 어느 나라에 제공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월 화상으로 글로벌 백신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Today, I'm announcing another historic commitment. The United States is buying another 500 million doses of Pfizer to donate to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비영리기구인 원 캠페인은 저소득 국가는 인구의 4.2%만이 최소 1회 접종을 했고 이런 추세라면 저소득국은 10년이 지나도 70% 접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각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내에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이 소집하는 관련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 집계를 보면 현지 시간 9일 신규 확진자 수는 39,600여 명으로 사흘째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강력한 제한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사망자가 10만 명 더 나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900만 명 정도인 오스트리아에서도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약 65%인 오스트리아에서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은 것은 첫 확진자 보고 이후 처음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에 이어 이스라엘도 조만간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정부 코로나19 대응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백신 자문위원회는 현지 시각 10일 합동회의를 열고 이 연령대 아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전문가 75명 가운데 73명이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며 찬성표를 던졌고 2명은 반대했습니다. 자문위의 권고에 따라 이스라엘 보건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접종 개시 시기 등을 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지 언론은 늦어도 열흘 안에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에서 방역을 진단하는 주요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가 이틀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의 증가 폭이 3차 유행 당시와 비슷하다며 더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이야기했지만 신규 확진자도 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지표가 특히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일단은 지표상으로 봐도 역대 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규모 면에서 보면 당초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것이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약간 이러한 단계별 일상 회복의 여파는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지난 주말 대비 평일로 접어들면서 확진자가 증가해서 다시 2,000명대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 어찌됐든 급격한, 그러니까 3,000명을 넘어서고 5,000명까지 도달하는 이러한 신규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는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이러한 부분은 당초 우려와 달리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그러니까 지난 3차 유행 당시에 최고 위중증 환자 규모가 434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는 26명만은 460명, 그리고 오늘 발표된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도 13명이 늘어서 473명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방역당국에서 단계별 일상 회복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표로 기준으로 삼았던 게 중환자 병상 가동률입니다. 예. 근데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를 이미 넘어섰고요. 수도권만 보면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당초에 방역 당국에서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의 비상 조치,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의 발동 기준이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거든요. 예. 근데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일단 아직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파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환자 수가 늘어난다. 더군다나 서킷 브레이커의 기준점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만약에 향후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이 위드 코로나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12월 중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방역 당국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방역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의 수치는 3차 대유행 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직은 우리 의료 체계의 대응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방역 당국 발표대로 앞서 말씀드린 병상 가동률이라든가 아니면 감염 재생산 지수들 여러 가지 지표 면에서 3차 유행 당시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해외 사례,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사례를 보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이 부분이 여파로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시점이 보통은 해외 사례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한 달여 만에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11월 1일 날 위드 코로나를 전환을 했기 때문에 빠르면 12월경부터 이른바 더블링 또는 트리플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이렇게 되면 현재 수준으로 볼 때 중환자 병상은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거에 대비해서 실제로 보건당국에서 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요. 그 규모 면으로 보면 중환자 병상은 한 250여 병상 정도밖에 안 되고, 이외에도 준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라든가 아니면 중등증 환자 전담 병상 합쳐서 한 1,000여 병상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는데,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위드 코로나의 그 서킷 브레이커 기준 자체가 중환자 병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250여 병상을 확보를 했더라도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중환자 전담 병상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수도권에만 비상 계획을 일단 발령하는 게 어떻냐 이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은 과거처럼 방역 조치, 그러니까 개인 방역 수칙을 강조하는 방역 조치 강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단계별 일상 회복 시행 시기이기 때문에 기준점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예. 신규 확진자 규모로 보는 게 아니라 중환자 병상 가동률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도권에서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를 넘어섰다라고 해서 수도권만 비상계획, 즉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한 혼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실제로 대부분의 이 병상, 그러니까 코로나19 병상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지자체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떤 특정 지자체에서 중환자 병상 또는 다른 병상, 코로나19 병상들이 부족했을 때에는 인근의 지자체로 환자를 이송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는데, 만약에 현재의 기준점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라고 하면 한 지자체에서 병상 가동률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환자를 다른 지자체로 옮기게 될 때 예. 해당 지자체에서 환자 이송을 꺼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환자를 더 받게 되면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럼 같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혼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방역 당국에서는 이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위중증 환자의 38%도 접종 완료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 추가 접종 대상을 늘리거나 또 접종 간격을 줄여야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추가 접종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현재는 6개월 접종 완료 이후에 6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앞당겨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의 48% 정도가 돌파 감염 사례고요. 그리고 위중증 환자의 38%도 돌파 감염자 중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위중증 환자의 80% 이상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앞서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이 초기에 백신 접종을 맞았고 그리고 빠르게 항체 수준이 감소를 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6개월을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가 단계별 일상 회복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중증 환자를 감소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백신 접종을 맞은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시기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들에 대한 접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빠르게 추가 접종 진행을 추진을 하면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접종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근본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면 일상 회복 체제의 대전제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계속 많아지면 일상 회복 체제가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 일상 회복의 어떤 중요한 기준점이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이고,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은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 즉 위중증 환자의 급속한 증가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바로 지금 1단계 단계별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2단계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관리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위중증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신속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위중증 환자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국내 청소년 확진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12살에서 17살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미국이나 유럽 몇몇 나라들은요, 청소년 절반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는 등 우리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이보다 더 어린 5살에서 11살 접종도 진행 중입니다. 예. 전 세계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현황 다뤄보겠습니다. 예. 자, 청소년 감염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 접종률이 좀 낮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22일에 전면 등교를 하게 될 텐데요. 여전히 청소년 접종 예약률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예. 12살에서 17살 백신 1차 접종 완료율이 23% 정도거든요.
전 국민 예방 접종률이 80%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는 12일에 사전 예약이 마무리될 텐데요. 사전 예약률도 전체의 30%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대 청소년 감염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 11월 첫째 주에 일평균 확진자를 연령별로 보면요. 10대가 10만 명당 6.3명꼴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80세 이상 그리고 60대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예. 네,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지금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네요. 자, 다른 나라 청소년 접종 상황도 살펴볼까요? 네, 미국의 경우는요.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접종을 했습니다. 12살에서 15살 접종 완료율은 48%고요. 또 16살에서 17살은 55%입니다. 유럽 국가들 또한 접종률이 높은 편인데요. 네. 덴마크와 스페인, 또 프랑스 등도 청소년 대부분에게 최소 한 번은 접종을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백신 접종을 2회 모두 완료한 청소년이 이미 지난달에 절반을 훌쩍 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에게도 3차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12살 이상의 청소년 접종률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자, 나아가서 더 어린 5살에서 11살 그 어린이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5살에서 11살 어린이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허가한 나라가 많지는 않은데요. 네. 미국과 중국, 쿠바, 아랍에미리트 이 정도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런 어린이 대상 화이자 백신을 지난 2일에 승인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어린이 160만 명이 예약을 했고요. 또 이 가운데 90만 명을 접종을 마쳤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현재 5살에서 11살 가운데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만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스라엘 백신 자문위원회가 5살에서 11살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을 권고했고 또 이스라엘 보건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접종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예. 현지 언론은 늦어도 열흘 안에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스라엘 어린이들 대상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 밖에 중미의 코스타리카가 특별한데요. 어린이 코로나19 백신을 의무화한 세계 첫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을 수두나 소아마비 백신 등과 함께 아동 필수 접종 항목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자, 적어도 어린이 백신을 승인한 나라들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보이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런데 예전부터 어린이들한테 백신을 접종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분위기가 지금은 조금 달라졌나요? 네, 초반에는 코로나19 백신이 10대 청소년에게 심근염과 같은 희귀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었기도 했는데요. 네. 또 코로나19에 어린이가 걸리더라도 치사율이 낮은데 굳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건가?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어린이 감염이랑 입원이 더 늘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코로나19 입원이 5배 증가했거든요. 또 미국 CDC는 백신 접종이 5살에서 11살 어린이들에게 91%의 예방 효과가 있었고 또 부작용이 경미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팔통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때문에 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실보다는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는 입장이 우세해졌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Children make up 1/4 of the cases in this country. And while rare, children can get very sick from COVID-19. And some can few end up hospitalized. But they don't have to. This vaccine is safe and effective. So get your children vaccinated to protect themselves, to protect others, and to stop the spread, and to help us beat this pandemic. 자, 백신에 대한 믿음을 주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나라도 5세에서 11세 대상의 백신 접종이 진행될지 궁금한데 지금 논의가 좀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네, 국내에서는 어린이 접종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식약처 허가가 전제돼야 합니다. 네. 현재 식약처 허가 사항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접종 연령이 12살 이상입니다. 때문에 제약사가 신청을 한다면 연령에 따라서 접종 용량 등을 정하고 허가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역당국은 5살에서 11살 어린이 접종은 식약처 허가와 또 다른 나라의 접종 상황, 또 국내외 연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 백신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임상 시험 결과를 토대로 허가 과정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 부분은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
접종 연령에 대한 하향이나 접종 사례 그리고 이제 접종의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야 되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접종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혹시 지금 연령대보다 더 어린 5세 미만 백신은 언제쯤 나올까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사들이 6개월에서 5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을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네. 최근에는 미국 전문가가 5살 미만용 백신이 내년 초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의무총감이 2022년 초가 이 연령대 아이들을 위한 백신이 나올 시점이라고 예상한다고 인터뷰를 한 건데요.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백신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게 5살 미만인데 만약에 이 전망대로 된다면 미국은 모든 국민이 백신 접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작용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방역 당국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취재 파일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돼 휘발유 등의 기름값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이 지난달 말 결정한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 석유가스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인하분이 100%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한두 주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1,809원으로 한 달 전보다 124원, 7.4% 올랐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할 때 할당 관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최고 6.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 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할당 관세는 일정 기간이나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공업용 요소, 요소수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승용차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까지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하고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요소와 요소수 품귀 사태로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요소, 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 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습니다. 군이 민간에 풀기로 한 요소수 200여 톤이 전국 5개 항만 주변의 주유소에 보급됐습니다. 해당 요소수는 군부대에서 비축하고 있던 물량으로 부산과 인천, 광양, 평택, 울산 등 전국 5개 주요 항만 인근의 32개 주유소에 전달됐습니다. 주유소마다 적게는 0.5톤에서 많게는 10여 톤의 요소수가 공급됐으며 주로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했다며 향후 품귀 사태가 진정되면 방출한 양만큼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이 내년 말까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국인 영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폐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동 성명의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2030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다시 평가하고 내년 말까지 국가별 목표를 더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BBC는
중국과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흥미롭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2050년 탄소 중립이 필요한데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All over the years they have been pledging and they have failed to deliver. They are talking about their targets at 2030, 2050, and yet people are dying right now. People are suffering the crisis right now. 성명 초안에는 명시적으로 석탄 사용과 화석연료 금융 지원 중단 속도를 높이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COP26 합의로는 지구온도 상승폭 1.5도 제한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다시 글래스고로 향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The draft cover text that has been published this morning must now be seen as the baseline. The absolute objective is to negotiate the ambition in that upwards, and we must avoid it being negotiated downwards. And therefore, I welcome the fact the Prime Minister is back today. COP26에 참가한 200개국 대표들은 폐회를 하루 앞두고 공동성명의 최종 문구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해 더욱 강화된 목표가 합의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속빈 강정일 거라는 우려가 나왔던 COP26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과 중국이 깜짝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 청신호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강대국 간의 교착 상태를 뚫은 깜짝 합의가 COP26이 열리는 영국 글래스고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외신 보도처럼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수치를 제시하는 목표는 없었지만 온실가스 배출 1, 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15期间煤炭的消费总量呢要逐步的下降，所以这是中国，而且在海外。 석탄 채굴 때 많이 나오는 메탄가스 감축에 중국이 노력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대기 체류가 짧은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면 기후변화 대처에 곧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So we have to mitigate faster. We have to cut methane emissions faster. We have to continue to raise ambition. 이번 회의에 미온적이던 중국이 폐막 직전 미국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이 특히 놀랍습니다. I was positively surprised that there would be a common agreement given the tense relationships and what we've been hearing from both sides. 미국 시간 오는 15일 저녁 열릴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도 비록 화상이지만 좀 더 부드럽게 시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론 타이완 문제와 무역 전쟁 등 입장을 좁히기 어려운 현안이 많아 강대강으로 치닫던 두 나라가 적극적인 협력으로 돌아설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급등이 이어질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두고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휘발유 값은 현재 전국 평균이 1갤런, 즉 3.78리터에 3달러 40센트로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But people are suffering, especially people in middle class and low class cannot afford to be paying gas prices of $4. Soon it'll be $4.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 급등했습니다. 1990년 12월 이후 약 31년 만에 최고치이자 6개월 연속 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소비자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전방위적인 공급망 차질과 인력 부족으로 기업들이 소비자 가격을 꾸준히 올린 결과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미국 노동부의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물가 상승 추세를 뒤집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day's economic report showing unemployment continued to fall
but consumer prices remain too high. 미국의 물가 급등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란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Like most forecasters, we continue to believe that our dynamic economy will adjust to the supply and demand imbalances, and that as it does, inflation will decline to levels much closer to our 2% longer run goal. 그러나 물가 급등이 이어질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놓고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시민단체가 네이버에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없어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성 댓글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 약관에 혐오 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네이버에 댓글 신고 제도가 있지만 신고자 본인에게만 댓글이 가려질 뿐 다른 이용자들에게는 그대로 노출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인 카카오 등에도 혐오 표현에 대한 정의와 규제가 있다며 국내 1위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관련 조항조차 없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식 10%를 팔 수 있다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던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주식 50억 달러, 5조 9천억 원어치를 실제로 매각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8일 테슬라 주식 215만 주에 대한 스톡 옵션을 행사한 뒤 93만 주를 매각했고 9일과 10일에도 360만 주를 추가 매각해 자신이 보유한 테슬라 지분의 3%에 해당하는 450만 주를 팔았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자신을 겨냥해 아직 팔지 않은 주식에도 부유세를 물리는 법안이 추진되자 자신이 가진 테슬라 주식 17% 중 10%를 매각할 수 있다며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찬반을 물은 바 있습니다. 24시간 진행된 설문에는 351만 명이 참여해 58%가 찬성, 42%가 반대했으며 이 영향으로 테슬라 주가는 이틀 동안 16%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국제당뇨병연맹과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정한 세계 당뇨의 날입니다. 당뇨병은 대표적인 성인 질환이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데요.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마이크로 RNA라는 신기술을 이용해서 당뇨병 완치에 도전하는 미국 네바다 주립대학 의대 노승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마이크로 RNA 기반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 용어가 어렵거든요. 마이크로 RNA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마이크로 RNA는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작은 유전자로 지난 2006년도에 미국 과학자 크랙 멜로와 앤드루 파이어가 마이크로 RNA 기전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몸에는 전사 RNA는 메신저 RNA를 통해 단백질로 합성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약 2,600개의 마이크로 RNA 유전자가 있는데 각각의 마이크로 RNA에서 메신저 RNA를 합성할 때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즉 마이크로 RNA가 특정 메신저 RNA를 표적으로 결합하면 단백질 합성이 즉시 중단돼 표적 단백질의 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간은 모든 유전자를 두 개의 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유전자가 잘못돼도 다른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유전자가 모두 같이 잘못돼 병이 생길 확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질병은 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자체의 돌연변이 때문이 아니라 그 유전자의 단백질 생산량을 조절하는 마이크로 RNA 이상으로 병이 유발이 됩니다. 현재 마이크로 RNA는 암을 비롯한 많은 질병을 조절하는 중요한 조절 유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당뇨병은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당뇨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고 또
특히 현대 사회에서 당뇨병 환자가 지속해서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예. 당뇨병이란 영어로 다이비리 밀리터스로 소변을 본다는 의미의 다이비리와 꿀처럼 달콤하다는 의미의 밀리터스의 합성어로 음식을 섭취하여 당분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장관 소화를 통해 만들어진 글루코스로 흡수되어 혈액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글루코스는 인슐린이나 호르몬을 통해 우리 세포의 모든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인 ATP를 통해 ATP를 공급해 줍니다. 예.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음식으로 생성된 이 글루코스를 세포 속으로 잘 들여지지 못하여 혈액 속에 오랜 기간 혈당을 유지하여 여러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당이 풍부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활동은 너무 적게 합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은 서구 선진국들 중심으로 이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현대 문명의 부산물로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대사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당 섭취는 많아졌는데 운동은 적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당뇨병 발병이 계속 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하지만 그 많은 당뇨병 약이 개발돼서 지금 환자들에게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뇨병 완치가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1922년에 인공적으로 만든 인슐린을 당뇨병 치료에 사용한 이후 지난 30년 동안 많은 당뇨병 약들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개발한 약들은 식욕을 떨어뜨려 음식물 섭취를 줄여주고 당 소화 흡수를 억제하고 당의 재흡수를 막으며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을 낮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혈당을 낮추는 것은 증상에 대한 일시적인 처방일 뿐 당뇨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는 체온이 올라가는 증상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열을 내리고자 해열제를 먹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결코 낫게 할 수 없습니다.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의 사멸 또는 기능 상실입니다. 예. 베타세포가 퇴화해서 사멸하면 재생시킬 수 없어 당뇨병은 완치가 힘듭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약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당뇨병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는 있지만 한 번 진행된 당뇨병은 완치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당뇨병은 완치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치료제는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개발하시는 마이크로 RNA 기반 당뇨병 치료제는 어떤 점이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우리 인간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항당뇨성 마이크로 RNA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이 항당뇨성 마이크로 RNA를 많이 만들어서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 탄수화물과 과당과 지방이 많은 음식물과 생활의 편리함으로 인한 운동 부족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노화로 인해 조금씩 당이 오르기 시작하여 항 마이크로 RNA를 잃어버림으로써 당뇨병이 생깁니다. 저희는 15년의 연구를 통해 항당뇨성 마이크로 RNA를 발견해 여러 당뇨 주의 실험 모델을 통해 검증을 하고 논문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학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10여 개국의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항당뇨성 마이크로 RNA는 놀랍게도 동물 실험에서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지방간, 위장, 고지방, 위장장애 모두를 함께 치료시켰습니다. 마이크로 RNA를 주도한 당뇨진은 인슐린 생산하는 베타세포를 재생시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또 근육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지방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 지방을 현저히 줄여주고 간세포를 회복시켜 지방간을 정상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 당뇨약을 투여한 쥐는 일시적으로 혈당이 떨어졌다가 바로 약을 중단하자 바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RNA를 투여한 쥐는 무려 6개월 동안 당이 정상 유지된 아주 우수한 지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마이크로 RNA를 투여한 쥐는 쥐의 체중이 무려 40%까지
줄어들고 당뇨병과 함께 지방간, 소화장애를 모두 함께 치료시켰습니다. 그렇군요. 놀랍네요. 네. 그러니까 당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시 이제 회복시켜 준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방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만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당뇨 치료제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도 지금 개발하고 계신 거죠? 예, 저는 올해 초에 저희 대학 내 벤처회사를 설립해 항당뇨성 마이크로란을 이용해 당뇨병, 비만, 지방간과 이장장애 치료제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2형 당뇨병을 주 표적으로 하는 항당뇨성 마이크로란을 이용해 라스비 301이라는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비만약보다 훨씬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라스비 301을 비만약으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 이 라스비 301을 지방간 또한 이 지방간 치료제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방간 질환 치료제로 허가된 약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스비 301을 소화기 위장장애를 위한 치료제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자,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니 시청자분들께서 참 관심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용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략 언제쯤이면 환자들이 이 혜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저희는 전임상 동물 실험을 마치고 한국에 있는 바이오회사와 협력하여 항당뇨성 마이크로란인 라스비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전임상 독성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독성 시험을 마치고 내년 말에 FDA에 당뇨병 신약 개발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상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통 임상 실험은 1상, 2상, 3상을 거쳐 10여 년이 걸립니다. 아, 예. 또 저희는 당뇨약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당뇨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들과 기술 이전을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이런 회사들과 공동 개발을 통해 미국, 중국과 한국에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자, 좀 하루빨리 그 약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엔 교수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미국 네바다 주립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데요. 교수로 재직하시면서도 창업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저는 의대 교수이기 전에 기초과학을 하는 과학자입니다. 예. 과학자의 꿈은 새로 발견한 연구 결과를 응용하여 인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운이 좋게도 우리 몸에서 당뇨를 억제하는 강력한 항당뇨성 마이크로란을 발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이크로란가 당뇨뿐만이 아니라 지방간 그리고 소화기 장애를 모두 함께 치료하는 것을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출연하고 이 마이크로란을 개발하기 위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의 꿈은 현대사의 발달된 문명으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항당뇨성 마이크로란을 약으로 만들어 당뇨 환자 스스로 회복될수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사실 미국은 흔히 바이오 벤처 기업의 천국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업을 할 때 혹시 도움을 좀 받으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받으셨다면 또 어떤 점에서 도움을 받으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미국 대학에서는 교수가 회사를 창업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네. 또 대부분 연구 대학에서 창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학에서도 창업을 도와주는 연구와 혁신 담당 부총장이 있습니다. 네. 이 부총장 밑에는 여러 전문 분야 담당자가 있어 연구개발, 특허 신청, 기술 이전, 투자 유치, 그리고 회사 설립과 운영 등을 지원해 줍니다. 네. 또 개발한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방정부의 연구비와 학교의 투자 유치 지원, 자원 지원 등으로 비교적 쉽게 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을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담당 부총장 팀의 전폭적인 후원과 지원으로 항당뇨성 마이크로란의 특허를 출원하고 회사를 설립하여 바이오회사 투자를 받아 마이크로란을 이용한 항당뇨성 마이크로란을 신약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지원이 바탕이 돼서 바로 그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참고할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의 달인 네바다 주립대 의대 노승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 등 주요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면서 일상 회복 2단계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75%에 근접했는데요.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시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